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고든 대나무 빈대 중국사 송나라편 제18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송과 요가 전연의 맹약을 맺고 화친관계를 수립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연의 맹약은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에 25년간 지속된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이 맹약을 달성한 공로로 조리용은 승진을 하였으며 진종은 왕계충에게 감사의 표시로 매년 정단, 즉 설날의 친필 서신과 비단옷, 가죽옷, 차, 약 등 선물을 담은 예합, 즉 상자죠. 예합을 왕계충에 보냈고 거란의 소태우는 왕계충에게 그것을 받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소태우는 남조, 즉 송에서 사신이 올 때 왕계충에게 남조의 의관을 입고 남쪽을 향해 절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요성종은 또 같은 해에 한덕양에게 국성인 야율씨를 하사하였으며 1009년에 소태우가 죽은 후에도 한덕양을 우대해서 황형의 신분으로 친왕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한덕양은 한인으로서 송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와 송은 서로의 황제의 이름을 피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송과 요의 국경은 평화체제가 수립되었으며 이런 평화상태는 앞으로 약 120년간이나 유지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손을 번성시키고 들판에는 소와 양이 가득하며 백발이 된 노인들은 전쟁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송이 거란과 전쟁을 계속했다라면 국경의 군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1500만에서 3000만 양 정도 되었을 것인데 전연의 맹으로 인해서 30만 양의 세패로 과도한 군사비를 줄이고 백성 동원과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안정을 이루는 큰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평화를 돈 주고 산 나라라고 송을 폄하하기도 하지만 평화는 돈 주고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었고 이득이 큰 것이었습니다. 또한 송은 국경지대인 웅주와 폐주에 무역소인 각장을 설치하고 요나라와의 무역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송나라와 요나라의 경제 발전과 문화 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은 대외 정벌의 화려한 역사는 없었지만 평화 속에서 엄청난 경제 발전과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송나라가 한 무제의 흉노 정벌과 같은 패기가 없었던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무제는 그 전 문제와 경제가 쌓아놓은 국부를 전쟁으로 탕진해버려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국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한 무제가 말년에 죄기조를 내린 것을 잘 모릅니다. 죄기조는 황저의 반성문이었습니다. 짐이 즉위한 이래로 광포하고 잘못된 일을 저질러 천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 후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천하의 재정을 낭비하는 일은 다 그만둘 것이다. 이때 당항에서도 이계천이 죽고 이덕명이 뒤를 이었음을 지난 시간에 말했었습니다. 이덕명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송과 화친하였습니다. 이덕명은 안에서는 몰래 황제를 칭하고 송과 거란의 이중으로 복속하고 칭신하였지만 1006년에 송과 경덕화약을 맺어 화평을 이루고 무역을 하며 안정과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송은 이제 요나라의 침략 위협도 없고 당항족의 소유도 없어져서 내치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종은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주고 농사를 권장해서 곡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진종 스스로도 근검 절약을 실천하고 관리들도 재정 낭비를 줄이도록 잘 지도하였습니다. 진종은 전쟁을 멈추고 태평성세를 이룬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송요 전쟁을 우위로 이끌고 전연의 맹을 성사시키고 내치의 안정을 이루도록 자신을 보필한 구준을 크게 신뢰했습니다. 구준은 1005년에 재상직위인 중서실랑 겸 공부상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종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준을 시기하고 황제의 환심을 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왕흠약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구준이 먼저 퇴조하자 진종이 그가 퇴장하는 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며 바라보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왕흠양이 아뢰었습니다. 폐하께서 구준을 존중하시는 것은 그가 나라에 공이 있기 때문입니까? 진종이 그렇다라고 하자 왕흠양이 말했습니다. 전년 잔위엔에서 전쟁을 치르고도 폐하께서 치욕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꾸준히 나라에 공이 있다고 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진종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느냐? 왕흠약이 말했습니다. 성하지맹은 춘추에서 수치스럽게 여긴 일입니다. 전년에서 행한 것은 곧 성하지맹입니다. 폐하께서 만승에 존귀하신 몸으로서 적과 성하지맹을 맺은 것인데 이것보다 더한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하지맹이란 적이 성 아래까지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맺는 맹약을 말합니다. 진종은 이 말을 듣고 불쾌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왕흠약은 다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도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박꾼은 돈을 거의 다 잃었을 때 남은 전부를 걸고 마지막 승부를 벌입니다. 이것을 고주일척이라 합니다. 폐하, 꾸준히 폐하께 걸었던 바로 그 한 번의 도박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진종은 구준을 점차 멀리하게 되었고 이듬해 구준은 형부상서로 강등되고 또 섬주지주로 좌천되었습니다. 대신 왕단을 재상으로 기용하면서 진종은 왕단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구준은 여러 번 벼슬을 믿기로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여겼다. 경이 재상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를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요. 구준은 성격이 강직하고 직설적이고 이를 독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진종은 이런 구준을 경계하여 좌천시켰던 것입니다. 왕흠약은 진종에게 성하지맹의 굴욕에서 벗어나려면 태산에서 봉선을 거행해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봉선의식만이 천하의 백성들을 복종시키고 사해 만방의 천자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선이란 천자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음을 하늘과 땅에 재를 올려 구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하늘에 구하는 것을 봉이라고 하고 땅에 구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봉선의식은 진시황 이래로 산동성의 태산에서 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선을 행한 황제는 중국 역사를 통틀어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물자와 인원이 동원되는 거대한 행사였기 때문에 거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태평성세를 이루었다는 천하의 공인이 있어야 가능한 행사였기 때문에 아무 황제나 감히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시황, 한무제, 후한의 광무제, 수문제, 당호종, 당현종, 청강희제, 걸륭제 등 혁혁한 업적이 있는 황제들만 봉선을 행하였습니다. 진종은 봉선을 행하고 싶었으나 마땅한 명분이나 상서로운 조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었고 또 재상 왕단이 반대할까 염려스러웠습니다. 이에 왕흠약은 상서로운 조짐은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며 왕단은 폐하의 뜻을 알아듣게 말하면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진종을 안심시켰습니다. 왕흠약은 왕단을 찾아가서 폐하께서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신인을 만나 천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하께서 봉선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하니 왕단은 그들의 집착을 알고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또 진종이 며칠 후 왕단을 불러서 집에 가지고 가서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마시라며 술 항아리를 하사하였습니다. 왕단이 집에 돌아와 술 항아리를 열어보니 술은 없고 진귀한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종은 왕단이 봉선에 협조하지 않을까 봐 보석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입니다. 왕단은 아마도 중국 역사상 황제에게서 몰래 뇌물을 받은 유일한 신하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봉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007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왕단은 명재상이었으나 이 일로 황제의 뇌물을 받고 봉선과 천선 오름에 부하뇌동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1008년 정월에 한 신하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좌승천문 옥상 남쪽에 노란 비단이 걸려 있다고 고하였습니다. 이에 진종은 왕단과 왕흠약 등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신인이 천서가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노란 비단 안에 천서가 들어있을 것이요. 이렇게 진종은 확인되지 않은 천서를 상서로운 일로 삼아서 연호를 대중상부로 바꿨습니다. 중용의 상서로운 부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내세워서 태산 봉선을 할 것을 조정해서 의논하면서 진종은 비용이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정위가 진종의 비율을 맞춰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태산 봉선을 선포하고 가을에 봉선을 거행했습니다. 재상 왕단이 대대사로서 의식을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단이 진종에게 간곡히 권유해서 좌천되었던 구준을 조정으로 불러올렸고 구준 또한 봉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듬해 진종은 송황실의 시조라는 조현랑을 모시는 대규모 도관, 즉 도교사원을 건축하고 옥청소응궁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신하들이 반대하자 진종은 또 정위를 불러 논의했습니다. 정위는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옥청소응궁은 황사, 즉 황제의 아들의 출생을 빌기 위해 짓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아뢰었습니다. 왕단이 상주문을 올려 간언하자 진종이 정위가 일러준 대로 답변을 하니 왕단은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종은 아들이 모두 요절하고 없었던 것입니다. 옥청소응궁은 건축기간이 8년 걸렸고 전각이 2610개나 되었으며 사용된 백은이 거의 1억냥이나 되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이는 당시 송의 2년치 국가 세입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전에 착실히 쌓아놓았던 국고가 점차 고갈되었고 백성들의 세금과 부역이 늘어갔습니다. 진종이 점차 도교의식에 빠지고 상서로운 조짐을 찾다 보니 천서가 강림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황궁에 보고되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천서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진종도 이런 분위기를 즐기며 1011년 2월에 다시 천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천서가 나타났다 하여 산서석의 분음에서 토지신인 후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동봉서사라는 말이 있는데 진종이 앞서 산동의 태산에서 봉선한 것을 동봉이라 하고 나중에 산서의 분음에서 제를 지낸 것을 서사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종은 민생을 살피고 몸소 검약을 실천하던 이전에 현명한 황제가 이미 아니었습니다. 정무는 오규이라고 불리는 왕흠약, 정위, 임특, 진팽년, 유승규 등에게 맡겨두고 도교의 신선사상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옥황상제를 도관에 모시고 노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와 지방 곳곳에 대규모의 관영 도교사원, 즉 궁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천서를 명분으로 한 봉선과 제사 의례는 진종치세의 정치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산을 동봉하는 데에 800여만 관을 소비하였고 분음에서의 서사는 이보다 20만 관이 더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옥청소은궁 건립에서는 단지 3개의 조각상을 조성하는 데만 금 1만 량, 은 5천 량이 들었으며 총 2610채의 건축물이 들어섰으니 그 방대한 낭비 규모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 내의 경영궁, 태극관 및 전국 각지의 궁관까지 합산하면 그 비용은 실로 측량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조항 제위 전반기는 송대 초창기 약 40년에 걸친 경제 회복기로 당시 전국이 풍요롭고 재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과 신령을 빌미로 한 황당한 일들을 벌이느라 이전 왕조로부터 누적된 국고를 거의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미신활동을 국정운영의 일부로 삼은 황당한 조치들은 진종 조항이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끝났습니다. 송사 진종기에서는 천서와 봉선의 일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일국 군신 여병광, 일국의 임금과 신하들이 미친 것 같았다. 또 명나라 사람 이지도 이렇게 한탄하였습니다. 당당 군신 위차 임해 망양지사 가소 가탄,
당당한 군왕과 신하들이 이런 귀신 들린 일에 휘말리다니 우습고도 한탄스럽도다. 진종이 송나라가 천명을 받은 나라임을 사해에 과시해서 천재를 숭상하던 요 나라가 송나라를 침략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온 나라가 미신에 빠져 노란하게 한 것은 지나치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정치에 미신과 무속이 개입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을 우리도 바로 전 정권에서 경험했었죠. 진종의 이 도교적 미신 노름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